반갑습니다. 오늘 일론 머스크가 상당히 의미 있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바로 인도 방문 발표입니다. 이 내용은 X를 통해서 공개하였는데 조만간 인도 총리를 만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발표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의미를 갖는 이유는 과거 1년 전 일론이 인도에 투자하겠다라는 계획을 벌써 밝혔었고 2024년 인도를 방문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었는데 이 모두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 인터뷰 영상 같은 경우 2023년 6월 20일 인도 총리가 뉴욕을 방문하여서 일론 머스크를 만났을 때 일론이 진행하였던 인터뷰입니다. 그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I'm planning to visit India next year. 다음에 인도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Tesla will be in India and will do so as soon as humanly possible. 테슬라가 인도에 가능한 한 빨리 진입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너무 멀지 않은 시기에 중대 발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금 바로 무언가를 발표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투자가 미래 인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라고 밝히고 난 다음 지난 1년간 인도 정부와 테슬라 사이에 상당히 많은 말이 오고 가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인도 정부에서 말을 자주 바꿈으로써 과연 인도에 진입하는 게 옳은 선택인가에 대한 회의감마저 드는 경우도 있었지만 최근 인도에서 조그마한 양보를 확정짓기도 하였습니다. 3년 이내에 인도에 500밀리언 달러 이상의 투자를 하게 될 경우에 3만 5천 불 이상의 전기차에 대해서 15%의 관세만 매긴다 라는 양보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전 관세 같은 경우 70에서 100%라는 사실상 수입을 금지하는 수준이었는데 15%로 파격적으로 낮추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한계도 존재했습니다. 연간 8,000대까지만 15%의 관세를 적용받으며 최대 4만 대까지만 이렇게 낮아진 관세를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 규모 자체는 크지 않다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8,000대의 차량을 먼저 판매를 시작함으로써 인도의 전기차 시장에 대한 수요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갖추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만남 같은 경우 4월 22일 일론이 직접 인도로 가서 만남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 만남을 통해서 앞서 살펴봤던 최소 500밀리언 혹은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투자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현지 매체를 통해서 아주 흥미로운 소식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테슬라가 단순하게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닌 인도에서 가장 시총이 높은 기업인 RIL과 함께 파트너십을 맺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RIL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재벌과 비슷한 기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하나의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 석유화학, 천연가스, 엔터테인먼트, 미디어까지 사실상 모든 걸 다 하는 기업이고 실제 인도에서의 시총도 2등과의 격차가 상당히 많이 나는 1등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인도의 삼성과도 같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혼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 RIL과 함께 파트너십을 맺게 된다면 아무래도 에너지 분야에서 조금 더 협업을 많이 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 소식은 현지 매체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소식이며 테슬라 측에서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내용을 떠난다 하더라도 인도 같은 경우 과거 일론이 밝혔던 것처럼 미래 기가팩토리 주요 거점으로서 계획을 하고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할 투자 규모가 최소 500밀리언이고 더 많이 나가게 된다면 2에서 3빌리언 달러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예상도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의 분위기만 본다면 마치 전기차 시장 전체가 침체가 되는 것처럼 미디어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일론은 그런 미디어의 흐름과 전혀 상관없이 훨씬 더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여전히 생산 능력을 훨씬 더 크게 키울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특히 인도 시장 같은 경우 차세대 플랫폼 25,000불 저가형 모델이 나오게 된다면 저가형 모델의 주력 시장으로서 충분히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 그와 함께 더욱더 많은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인도 같은 경우 배터리 생산 가능성까지 언급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 밖에 FSD 12.3.3이 캐나다에서도 잘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갑자기 눈이 나오는 모습이 나와서 조금 당황하셨을 수도 있는데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3월 말까지도 4월 초까지도 이렇게 눈을 보는 게 드물지 않습니다. 이처럼 눈에 쌓여 있는 도시 속에서도 FSD 12.3이 아주 정상적으로 잘 작동한다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 영상 같은 경우 총 길이가 22분인데 이 22분 동안 운전자 개입 없이 미국이 아닌 캐나다에서도 또 눈이 오는 환경에서도 잘 작동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FSD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은 좌회전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차선을 잘못 선택하는 FSD 12.3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차선 선택 자체는 난이도가 상당히 낮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12.3에서 이런 문제가 자주 발생했다라는 이야기 역시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명 좌회전인데 이상하게 3차로로 가버리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아마 조만간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바로 버전 12.3.4가 벌써 배포되기 시작하였습니다. FSD 베타라는 단어가 슈퍼바이즈라는 단어로 바뀌고 처음으로 진행되는 업데이트이기도 하며 이번 업데이트 역시 주기가 상당히 빠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FSD 업데이트 주기만 빨라진 것이 아닙니다. 배포 역시 훨씬 더 빨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12.3.4 같은 경우 먼저 직원들에게 배포가 되는 게 확인이 되었는데 몇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모델 S와 X에도 배포가 되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테슬라의 FSD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모두에게 배포가 되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일부 사람들에게 배포가 되고 점점 확대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과거 같은 경우 직원들에게 배포가 되고 훨씬 더 기다렸다가 일반 고객들에게 배포가 되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같은 날 직원과 일반 차주에게 동시에 배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다음 영상은 FSD와 비교할 수 있는 또 다른 자율주행인 웨이모입니다. 크루즈와 웨이모가 테슬라의 FSD와 자주 비교가 되었었는데 사실상 크루즈는 나가떨어진 상황이죠. 웨이모가 상당히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 사실 웨이모 역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에 원격 주행을 활용하거나 심지어 사람이 와서 해결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Connected to rider support. This call may be recorded for quality assurance. Hi Kevin, this is AD with Wing Rider Support. 지금 보시면은 이게 UPS인지 배송 차량들이 집결하는 곳에 들어와서 정신을 못 찾고 같은 자리를 빙글빙글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자율주행으로 이 구역을 빠져나가지 못해서 고객 서비스에 연결을 해서 원격 주행을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영상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조금 당겨서 보게 되면은 같은 구역을 아까 3번 돌고 있었고 지금 아마 4-5번 돌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원격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원격으로도 해결을 하지 못합니다. 지금 보시면 USPS라는 이 집결지에서 차량이 여기 있으면 위험하다고 승객분에게 나가야 된다라는 조언을 하는 장면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가지고 자율주행이 아닌 원격 주행으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으니 결국 사람을 보내서 수동 운전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웨이모라는 차량이 대당 원가 자체도 거의 10배 수준으로 들어가고 센서도 덕지덕지 붙여놓고 마치 엄청난 것처럼 광고를 많이 하고 비전문가들이 테슬라 FSD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헛소리에 현혹되신 분들도 많았지만 현실을 보게 되면은 FSD와의 격차가 엄청나게 크게 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똑같은 웨이모가 문제를 일으키는 영상이기도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신호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웨이모가 자율주행을 아예 멈춰버린 상황입니다. 이걸 역시 조금 당겨서 보겠습니다. 네, 다른 차량들은 신호가 바뀌고 파란색불로 바뀌죠. 이제 모두 다 가는데 웨이모는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혼자서 기다리면서 엄청난 민폐를 끼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수준의 테슬라의 FSD만으로도 크루즈나 웨이모 수준 혹은 그 이상일 수 있으며 더욱더 중요한 거는
특정 지역에서만 작동하는 게 아니라 미국 전역 그리고 캐나다에서도 작동하는 일반화된 FSD가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 역시 초기에는 크루즈 웨이모처럼 원격 주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FSD가 일반적으로 다 작동하기 때문에 그 운영 비용 자체가 훨씬 더 적고 차량이라는 하드웨어의 비용 역시 훨씬 더 적다라는 점에서 벌써 게임은 끝난 상태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사이트는 테슬라 차량을 경찰, 순찰 차량으로 개조해서 판매하는 업피트의 사이트입니다. 이를 보게 되면 테슬라 차량이 왜 경쟁력을 가지는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더욱더 흥미롭게 이제 특수 부대를 위해서 사이버 트럭마저 판매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경찰차로 테슬라 차량을 사용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는 합니다. 왜 이점을 가지는지를 보면은 일단 가격 면에서도 훨씬 더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냥 모델 Y를 사면은 훨씬 더 저렴한데 순찰 차량을 위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지원하기 때문에 가격이 9만 불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포드에서 판매하는 경찰차용 차량인 인터셉터를 보게 되면은 아주 멋지게 생기긴 했는데 그 가격이 96,000불입니다. 업피트라는 곳을 통해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모두 다 업그레이드를 한 모델 Y 9만 불보다 시작부터 가격이 더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차량을 구매하고자 한다 하더라도 10에서 24개월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모델 Y 같은 경우 바로 배치를 할 수 있기도 합니다. 주행거리 같은 경우 모델 Y가 조금 더 짧지만 사실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10% 수준이며 순찰 차량에서 중요한 제로백 역시 모델 Y가 당연히 훨씬 더 뛰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전기차를 활용함으로써 아낄 수 있는 금액이 27,000불이 되기 때문에 이런 하이브리드차 혹은 내연차와 비교했을 때 아주 경쟁력이 높다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또 중요한 게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대규모 차량 관리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바로 지금 보시는 게 이 업핏에서 함께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인데 테슬라 차량을 경찰 차량으로 활용하게 된다면 캠도 통합해서 훨씬 더 쉽게 관리가 가능하며 위치 정보 등을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쉽게 통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또 동시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나올 때부터 방탄 차량이었던 사이버 트럭, 경찰 차량으로 활용이 된다면 역시 최고의 경찰 차량이 될 수 있습니다. 제로백이 2.6초밖에 되지 않으며 조금 과격한 주행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거기에 안성맞춤인 차량이 사이버 트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미국에서 특수부대에서 사이버 트럭을 활용하여서 범죄 현장을 진압하는 모습이 영상으로 찍힐 일이고 그 영상이 퍼지게 된다면은 또 엄청난 광고 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직까지 그런 내용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역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미래이기도 합니다. 그 밖에 사이버 트럭의 인기를 보여주는 경매 결과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소더비에서 진행되었던 파운데이션 시리즈 사이버 트럭 26만 2,500불이라는 엄청난 금액에 최종 낙찰이 되게 되었습니다. 총 7일간 경매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환화로 바꾸게 되면 3억 5천만 원 이상의 낙찰이 되었는데 사이버 트럭에 대한 인기가 얼마나 높은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테슬라 측에서는 옵티머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캐나다에서도 엔지니어를 모집하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다양한 옵티머스 관련 엔지니어 고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캐나다에서도 이 고용이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 확인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제 스타링크와 관련해서 내년에 올라가게 될 세계 최초 상업용 우주 정거장에서도 스타링크가 인터넷을 제공해준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비행기에서도 스타링크를 활용하는 항공사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테스트 장면인데 100명이 넘는 직원들이 동시에 다양한 모바일 디바이스, 노트북을 활용해서 인터넷 접속과 애플리케이션을 테스트를 하였는데 모두 다 완벽하게 작동을 합니다. 사실 스타링크 같은 경우는 배나 비행기에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똑같은 단위 면적당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사용하느냐라는 점에서 사람이 없는 해양에서 스타링크가 빛을 발할 수 있으며 또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스타링크 위성과 위치가 더 가까워서 더욱더 빠른 인터넷이 제공될 수 있기도 합니다. 동시에 배와 비행기 모두 위쪽에 스타링크 통신을 방해할 수 있는 장애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아주 원활한 통신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비행기 같은 경우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동하기 때문에 약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스타링크 자체가 엄청난 속도로 이 지구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국제우주 정거장이 있는 게 지구 저궤도이고 스타링크 역시 이 지구 저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사실 국제우주 정거장보다 조금 더 높은 고도에서 돌고 있는데 90분마다 지구 한 바퀴를 돌고 있는 게 스타링크 위성입니다. 이걸 시속으로 바꾸게 되면 28,000km이고 비행기 같은 경우 빨리 가도 925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28,000km와 925km를 비교하면은 거의 달팽이 수준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빨리 움직이면서도 인터넷을 제공한다라는 거 역시 거의 뭐 마술과 같은 기술이고, 그 기술이 우리 일상에 점점 더 스며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며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